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이곳에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젊은 노르웨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선박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룩한 재벌 아버지의 막내딸이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재벌집 막내딸로 호의호식을 하던 이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간질 때문이었는지 오빠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이 여성은 한국에 있는 오빠를 찾아갔다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그녀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놀라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아버지가 노르웨이 최고 재벌인데 이 정도는 써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써야 나라가 굴러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서민들이 살 수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노르웨이만큼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몇 없어. 우린 선진국에 사는 선진 시민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노르웨이에서 선박 건조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룩하신 재벌 아버지의 막내딸인 저의 일과는 돈을 쓰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러한 일과를 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 또한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죠. 저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웠지만 오빠는 저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저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파고들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늘 저보다는 오빠를 먼저 챙기셨죠. 저는 알게 모르게 오빠에게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였을까요? 아무튼 그런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발언을 들은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졌죠. 에이다, 너도 이해하지? 네 오빠가 이 집의 장남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게 맞다. 이 아버지의 사업체가 아버지 재산에 칠할 쯤 되니 이것은 오빠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3할은 에이다 너에게 줄 작정이다. 사실 3할이라고 할지라도 그 액수만 생각한다면 에이다 네가 평생 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기에도 많은 액수일 거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늘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일종의 자연스러운 승계를 위해서 미리 세뇌한다는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오빠와 제가 정정당당하게 절반씩 승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다소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그러한 발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소한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받아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부자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것이었다고 믿었고 아버지 사업에 관해서는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관심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절대 그건 안 될 말이지. 아버지의 사업체는 내가 승계받는 게 맞아. 오빠는 그쪽에 아예 관심도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잘 알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번복시키려고 했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아버지를 구슬려서 오빠에게 주려고 했다는 그 사업체를 저에게 물려주시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했기에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실 아버지는 오빠에게 사업 승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공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수업 받는 것을 구경하는 척하며 같이 참관하여 정보를 취득했죠.
결과적으로 오빠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굉장한 열정으로 파고들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의 차이와 실력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빠보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 사업에 더욱 능통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저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사업을 승계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말씀은 그동안의 제 노력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듯 했죠. 에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은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하고 힘든 일이다. 이 아버지는 그냥 네가 평범하게 결혼하여 행복한 여자로 사는 것을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정말이지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려면 더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인재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오빠를 앉히려고 하다니.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너무 불가능한 일에 목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고 살던 대로 무난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 모든 게 사실 저의 과분한 욕심은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저 또한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저러한 고집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가 아버지의 고집을 꺾어버리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아버지의 고지식하고 강압적인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오빠를 자극하여 아버지의 눈 밖에 나도록 유도를 하려 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오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이었죠. 너무 추접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사람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저는 결코 이러한 저의 선택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한국이냐고 말하려다가 문득 어릴 적 오빠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한창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였죠. 그때 오빠가 자기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런 답답한 곳이 아닌 한국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오빠가 참 아직도 그때의 어린 시절 망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빠는 저의 구슬림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솔직한 자기 뜻을 피력했죠. 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 아버지도 나에게 강압적으로 사업에 관한 승계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를 유심히 보던 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최악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들로 회유하면서도 오빠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면박도 줘가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역시나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고 오직 오빠에게만 사업체를 물려줄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저렇게 싫다는 오빠에게만 사업체를 물려주겠다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하겠다잖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젠장. 결국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오빠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고집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오빠는 아버지 몰래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일들이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많고 많은 재산마저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오빠의 표정은 어이없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겉으로 오빠를 응원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오빠를 돕던 시기에는 오빠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비웃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는 오빠를 보니 섭섭하고 안쓰럽기까지 했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들이라 아버지가 오빠를 찾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카드는 저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사실에 크게 상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저 또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죠.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떠난 오빠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에 적응한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더러 너도 한국에서 살아보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 자체도 너무나 뜬금없었지만 그 이후로 이유라고 들먹이는 것들이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라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순간적으로 하다 이제 오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인프라가 최상의 도시에다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난 자연이 있는 숲들이 있고 심지어 그곳마저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너무나 살기가 좋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오빠는 한국의 시골로 내려가 과수원을 차렸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봐야 국민소득이 최상위 국가인 노르웨이보다야 새 발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후진국, 즉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시기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빠의 그러한 말들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빠가 한국으로 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돌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죠.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일까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꾸준하게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에게 유언조차 남기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곳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오빠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변호사분이 형식적인 처리를 위해서 오빠의 유산 상속 포기 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만난 오빠는 너무나 후줄근한 모습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자식처럼 말이죠. 하지만 노르웨이에서와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빠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해맑고 밝았다는 것이에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뭐 저리 행복한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왕이면 한국에 온 김에 며칠 있다가 가기 위해서 애초에 스케줄을 비워놓고 왔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고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한국이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의문이 들었던 것은 한국인들과 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은 복대를 전혀 차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도 소매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인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칠 더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치안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렇게 흔한 소매치기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애초에 이곳은 범죄 하나 없는 유토피아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한국의 시민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인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았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왜 그토록 한국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야 서서히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즉흥적으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와 오빠를 몽둥이 찜질을 했을 정도의 결정이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사업체와 재산을 현금화시키고 그 재산을 오빠와 저 둘이서 완전히 동일하게 나누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의 그러한 탐욕을 조금은 덜어내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주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